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협상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창의융합 활동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창의융합 활동을 통해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학 작품에서도 또 일반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창의융합 활동에서 이제 본봉으로 얘기되어 있는 거 우리가 한번 좀 공부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작가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유정 소설가는, 그렇죠? 농촌의 현실을 언제 되겠습니까? 일제강점기죠? 그렇죠. 일제강점기에 우리 농촌 현실을 배경으로 농민들의 공공한 삶을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해학적인 시각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제 김유정 소설가의 핵심은 이제 해학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일제강점기 농촌 현실은 굉장히 어둡고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을 오히려 웃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볼까요? 연구 현대 소설이고요. 단편 소설, 농촌 소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토속적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930년대 봄 일제강점기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을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배경을 보고 인물을 봐야겠죠. 인물은 이제 나와 점순이, 그 다음에 점순이의 아버지 누굽니까? 나의 장인과의 이야기. 성내는 선생님이 결혼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시점으로는 뭐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더라. 그래서 전에 이제 말한 것처럼 인물, 사건, 사건, 저 배경, 그다음에 갈등, 그 다음에 시점, 이 5개 다시 한번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성내를 둘러싼 장인과 나의 갈등과 대립, 산골소녀의 순박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인물이 나와 장인의 이야기, 이 재밌죠. 사건, 바로 결혼을 시켜주냐 안 시켜주냐 이런 걸 통해서 갈등이 이제 사건과 갈등이 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등은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해학적인 웃음. 해학이란 자체가 이제 웃음이니까 웃음을 준다는 거죠. 웃음을 유발하고 있고, 과거와 현재가 과거에서 현재로 바로 오면 이거 뭐가 되겠어요? 이제 순행적이 되겠죠. 순행적이 되는데 반대로 가는 거니까 역순행적이에요. 역순행적에서는 뭐가 될까요? 바로 회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결말을 절정 속에 삽입하여 해악성을 강조하여 끝을 맺고 있다. 이것은 역순행적 구조와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절정을 결말로 하고 이렇게 굉장히 마지막 부분을 절정으로 삽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징으로 토속어, 비속어, 부어체 등을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소설 자체가 이제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잘 읽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김유정 소설의 특징은 토속적이고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비속어라는 것은 욕설이나 이런 거잖아요. 서고죠,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어체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발단을 볼까요? 나는 성내 결혼하기 위해서 대르사이로 와요. 대르사이로 왔는데 3년 7개월 동안이나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죠. 어리숙하다. 나의 태도가 좀 어리숙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나는 점순이의 충동질로 구장의 판단을 받으러 가지만 오히려 회유당하고 뭉태의 비난을 받아. 나는 좀 어리숙하잖아요. 내가 뭔가 주체적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고 점순이에 의해서 또 부장의 판단에 의해서 뭉태의 비난을 받는 이런 부분을 보니까 내가 완전히
뭐 이렇게 야무지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절정일에서 점수가 두 번째 충동질을 하죠. 야, 이 모지라 이렇게 빨리 장가 들게 해달라고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장인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 나와 장인 사이에 일시적인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잘하면 결혼시켜주마라고 하고 난 다시 일하러 가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왜 그렇게 됐냐라는 것이 제일 마지막 결정 부분이 결말로 나오는 거죠. 장인의 편을 드는 점수를 보고 내가 어리중절하는 거죠. 그럼 나를 장인하고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은 점수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굉장히 좀 능동적이죠.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 충동질을 나에게 두 번째 충동질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싸움이 벌어질 때, 장인과 내가 싸움이 벌어질 때 누구의 편을 들죠? 오히려 장인의 편을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둥절한 거죠. 아, 이게 대체 뭐지? 하고 이렇게 다시 어리숙한 내가 다시 일을 하러 가게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생기는 거죠. 참 이게 좀 재미있는, 오히려 이제 역할이 바뀐 거죠. 역할이 바뀌는 이런 부분도 참 재미있게 읽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 좀 해볼까요? 장인님, 이제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 뒤통수를 왜 긁겠어요? 좀 쑥스러운 말을 할 때 이렇게 하겠죠. 이 자식아, 성내고 뭐고 미쳐 자라야지. 이제 키가 자라야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 키가 자라야지는 아직 어리다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키가 자라다. 이 키가 자라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 키가 점순이의 키나 장모님 키나 똑같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재미있는 웃음이 나오죠. 내가 여기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꼬박하고 3년하고 꼬박이 7달 동안 했다. 내가 나오죠? 그렇죠. 1인칭. 내가 나오니까 1인칭이죠. 그러면서 자기 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 자라는 건지 짜증 영문 모르겠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여기는 어째 볼 수가 없고 그냥 벙벙해지고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리숙하죠. 이게 키가 더 안 자란다거나 이런 사실들을 어쩌면 더 일반적인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얘는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장인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이게 좀 어리숙한 이런 나의 모습이 나오죠. 이래서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원해야 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을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불백이 키로 붓백이 많기로 딱 붙어 있다는 거죠. 붓백이 키로 뭐로 옆으로만 그렇죠. 옆으로 이것은 이제 옆으로만 이렇게 되겠죠. 옆으로만 뭐로 자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옆으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나 싶어서 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차려서 참 너 일 많이 했다. 그만 장가 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줘야 하고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나의 심리죠. 나의 심리.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심리까지 좀 더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난리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제 더 일을 더 시켜 먹어야 되는데 못 시켜 먹으니까 그러죠. 명색이 좋아 될 사이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승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력 부분의 줄거리 보면 어제 나는 뭐를 붓다가 승리를 시켜주지 않는 장인에 대한 불만과 반항심으로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렸다. 이 약이 오른 장인은 나의 멱살력 뺨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갈등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뒷생각 못하고 뺨 한 대를 딱 때려놓은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 침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퍽 잘한다. 조금 있으면 갈도 깎아야 하고 뭐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쁠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마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 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 사나흘씩이나 건성 끙끙 앓았더니 종당에는 그 울상이 되지 않았던가. 예,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가을에 벼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그래, 기가 번쩍 뛰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 들일 논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혼자 삶아 놓으니까 뭔 말이에요? 바로 밑에 나와 있죠. 논밭에 흙을 썰어 나래로 골라 노글노글하게 만들어.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썰애라는 것이라거나 이런 나래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풀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라 이렇게 놀랐다. 내가 일을 아주 잘한다 이런 것이죠. 뱃섬을 척척 들여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쳐 커야지. 저걸 데리고 무슨 혼일을 한다고 그러니 온 하고 남 낯짝만 붉게 해주고 그만이다. 꼴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하고 댓돌에다 메꽂고 우리 고향으로 내뺄까 하다가 꾹꾹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 나 이꼴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를 들러 갔다가 오죽 못났으면 그대로 쫓겨왔느냐고 손가락질 받을 테니까 나의 심리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1인칭인 나이가 장인과의 사이에서 그렇죠. 장인과의 사이에서 이런 심리 갈등을 겪고 있는 심리가 아주 해학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또 뭐에서 바로 점순의 키가 자라지 아직 자라지 않다. 다시 말하면 작다 이런 거죠. 작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속에 있는 것이죠. 나의 처지와 장인의 처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나의 처지는 빨리 이제 성례를 시켜줘야겠죠. 결혼을 시켜주려고 될 사이로 왔죠. 3년 7개월 동안이나 돈 한 푼 안 받고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장인이 빨리 자신과 점순이의 성례를 시켜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데 장인은 어떻게 했어요? 장인은 어떻게든 부려먹겠다 이런 거죠. 장인은 성례를 핑계로 나에게 계속 일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올해도 시키고 내년에도 시키고 관점을 보면 점순이와 나의 성례를 최대한 미루어 돈 안 들이고 나에게 좀 더 일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런 갈등은 이제 금방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나와 장인 협상을 한다고 가정하고 두 사람이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화로 재구성을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이제 요구하는 거죠. 난 할 말이 많아요. 3년 7개월을 무료 봉사로 일해 드렸습니다. 이제 성의 날짜를 딱 정해 주시죠. 장인, 그래. 당연히 정해야지. 네가 데릴 사이 머슴은 데릴 사이이지 머슴은 아니잖냐. 머슴은 또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돈을 또 줘야 되니까 다르죠. 너도 알다시피 지금 일이 너무 바쁜 시기야. 그래서 일할 일꾼을 새로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당장 네 성내까지 시켜주면 일꾼이 하나도 없어서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일에 대한 거죠. 누가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당장 성례시켜달라는 건 아닙니다. 날짜를 딱 박아달라 이거죠. 언제 결혼시켜 줄 것인지 날짜를 정해달라. 계약 없이 기다리기에는 저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장인도 이제 그러면 최대한 빨리 시켜주겠다. 대신 네가 일꾼을 구할 때까지 이제 뭐죠? 이제 해놓은 뭐가 필요할까요? 대안이 있어.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정말 일을 더 해주는 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대안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성례시켜준다면 제가 일을 조금 더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예요. 그냥 장인님 다음 일꾼을 구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또 기약 없이 저렇게 해서 부리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장인이 어숙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2년의 기한을 정하는 건 어떻겠냐? 2년. 야, 지금도 4년을 냈니? 3년 7개월 냈는데 2년이면 너무 많죠. 하지만 2년 너무 깁니다. 전 최대한 1년을 생각했는걸요. 그럼 이거 어떨까요? 성년은 최대한 빨리 당장 다음 달에 시켜주시고 제가 1년 반 정도 더 일을 해드리죠. 1년 반이라 너 그 말 꼭 지키는 거지. 그 다음 성례를 다음 달로 시켜주마. 네 말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자.
네, 저도 좋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내고 드디어 성례를 하게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장인님. 이렇게 드디어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합의문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교체 합의문. 성례를 다음 달에 치러 간다. 뭐 이렇게 성례를 거는 다음에 일을 돕는다. 뭐 진료 반까지 한다. 뭐 생일 때까지 합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문을 작성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혹시 이제 나중에 근로계약서라거나 할 때 이제는 전부 다 이런 걸 써야 돼요. 그렇죠? 써서 직접 확실하게 언제까지 일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은 뭐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죠. 활용 내용을 따라 서로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서로 평가를 해보고 객관적으로 보는 활동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그 창의 활동을 이제 끝냈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뭐 한다? 그렇죠. 어휘어법 활동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말은 새로 생긴 새로 생긴 말이죠. 새로 생긴 말은 보통 완전히 새로운 소리를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있던 말을 단어 형성법에 기대어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형성한다는 거죠. 합성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새롭게 합성한다는 거죠. 단어 형성법에 기대어 새 말을 만드는 방법에는 파생의 방법, 그러니까 무슨 법? 파생법이 있죠. 파생법. 합성의 방법이 있다. 이건 또 뭐라고 그래요? 합성법이라 그래요. 파생의 방법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은 이제 가다가 되겠죠. 가다, 가니, 가고 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어간이죠. 어간. 그리고 이 어근이라는 것은 어떤 펜, 뭐 구름,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어떤 그 자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어근이에요. 뒤에 근데 여기다가 이제 뒤에 접사를 붙이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파생법을 만들고 파생법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다 하는 것이죠. 자,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것을 어때요? 다시 예를 들어서 바로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볼까요? 숫자 9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고 궁궐의 메인 9처럼 스마트폰을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9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어근이죠. 어근이죠. 어근 앞에 뭐가 생긴 거예요? 족이 이제 생긴 거죠. 족이라는 것은 무슨 족, 무슨 족 이렇게 하고 있죠. 바로 이제 이런 뭐뭐 족 이런 거 뭐 이게 이제 접사죠. 뒤에 붙어서 앞에 말을 어때요? 꾸며주는 거죠. 접사 앞에. 이 뒤에 있는 것을 이제 그래서 접미사라고 그래요. 뒤에 있었다. 접사인데 접미사 앞에 있는 것은 접두사 그래요. 앞에 있는 것은 접두사. 뒤에 있는 것은 접미사, 앞에 있는 것은 접두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인한 족의 의미를 더 어떻게 합니까? 보충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슨 법이 되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파생법이 되겠죠. 파생법으로 얘기하고 있다. 다시 한번 또 이것을 보여서 연습을 해볼까요? 예. 그렇죠. 파생법을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단어 형성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자. 꽃은 어근이죠. 그리고 하나 스스로 이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근이에요. 미남도 어근이죠. 꽃과 미남이 함께 어근과 어근이 만났죠. 그래서 꽃, 미남에서 합성법이 되는 거죠. 꽃미남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볼까요? 다른 거. 자요. 누리꾼 같은 경우에 누리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뜻하죠. 누리. 근데 뒤에 있는 꾼은 뭐예요? 이 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꾸며주는 것이죠. 이게 누리는 어근이 되고, 꾼은 누리를 어때요? 꾼이 뒤에 붙어서 앞에 말을 더 보충해 주고 있죠. 그래서 무슨 법이 되겠습니까? 바로 파생의 방법이 되겠죠. 그죠? 파생의 방법. 오케이. 다음에 둘레는 뭐예요? 둘레라고 하는 게 있죠. 둘레가 있고 뭐예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나와 있죠. 둘레도 하나의 어떤 명사 길이고요. 길이고 둘레도 둘레가 명사고 길도 하나의 명사죠. 어근과 어근이 서로
합쳐진 것이죠. 합쳐진 것이죠. 그렇죠. 둘레, 어근, 길, 어근 합쳐져서 그것도 뭐가 되겠어요? 합성의 방법이 되겠죠.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합성의 방법이 되겠죠. 다음에 볼까요? 불과 닭 똑같죠. 불은 어근이죠. 닭도 어근이요. 불과 닭이 합쳐져서 불닭 이게 생겨나게 되고 똑같이 이것은 뭐예요? 합성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죠? 이제 파생과 합성을 잘 알겠죠. 따라쟁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따라하다 이런 거 쟁이가 따라쟁이 이제 뭐 쟁이가 붙으면서 따라다 따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좀 더 보충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따르다라고 하는 이 어근이 있고 여기에 쟁이가 붙어서 이 따르다라는 것을 좀 더 보충해 주는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파생의 방법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파생의 방법. 파생 방법을 이제 갖고 있겠죠.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번을 볼까요? 자, 이것은 뜻을 말하는데요. 단어의 정확한 뜻을 국어 사전에 찾아서 써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응하다는 어떤 시간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하다. 대응하다, 어떤 사건에 대응하다, 어떤 일에 대응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대처하다는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하다.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단어의 비슷한 뜻인데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조금씩 쓰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비하다, 그 다음에 조처하다가 나오는데 대비하다는 그 유비무환처럼 뭔가 대비하는 거,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 일일지도 모르는 일에 뭐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을 대비하다 이렇게 되고 조처하다는 어떤 조치를 취하다 이런 것이죠. 제기된 문제나 일을 잘 정돈하여서 이제 잘 처리하다, 조치하다 이런 거, 조처하다, 일을 잘 조처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대응, 대처, 대비, 조처 이런 의미를 잘 알아서 단어를 쓰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어휘력을 이제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왔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왔다. 대처해왔다 이렇게 되겠죠. 중간고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대비해서 공부했다. 다시는 같은 일이 지발되지 않도록 단단히 어떻게 해주십시오. 단단히 조처해 주십시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들은 서로 무자비하게 어떻게 했다? 대응해 왔기 때문에 화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처럼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각각의 쓰이는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볼까요? 그렇죠. 대처해, 그 다음에 대비해, 그 다음에 조처해, 그 다음에 대응이 왔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조정이란 말과 이 조정이란 한자가 다르다는 거죠. 이 조정에는 명사나 이 조정 명사는 이 정자가 있어요. 그래서 분쟁을 중간에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동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조정행위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 조정은 명사 같은 이게 한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비슷하지만 다른 거죠. 어떤 기준이나 설정에 맞게 정돈하다 이렇게 발을 정자가 있잖아요. 정돈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봐볼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한번 붙여봅시다. 이 카메라는 거리를 자동으로 조정해 준다. 그 국가 간의 대립을 조정해 준다. 실질적인 이어짐에 따라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였다. 그 다음에 해설 단계에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합의한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우리가 발정자가 들어간 게 뭐라 했어요? 바로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끔, 이거죠.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끔이에요. 실정에. 이게 뭔가 어떤 유동적인 변화에 따라서 조정을 한다는 거죠. 이 칸은 거리를 자동으로, 그렇죠.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끔 조절한다, 이런 것이니까 니 들어간 것 같겠죠. 또 뭐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뭔가 변화가 되죠. 실적 호조가 이어짐이죠. 변화가 된 거잖아요. 어떤 기준, 연가 실적 상황치 상향을, 전망치를 조정했죠. 실정에 맞게끔, 어떤 실정에 맞게끔 조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그 다음에 이제 분쟁, 이런 거 조정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앞에 나온 것처럼 분쟁을 조정하는 거, 이것은 기억이 되겠네요. 대립을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최소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타협과 조정, 뭔가 해결책을, 서로 타협점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니은, 기억,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기준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이게 분쟁이나 이런 거, 이 분쟁 속에서 화해하거나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은 기억 조정이고,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끔 정돈해 가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조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단어를 이제 맞추면서 이 단원의 확인한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삶의 문제를 다룬 글을 읽고 생각 주장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고, 보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선생님 항상 말했어요. 대안이 있는가? 그 다음에 대안을 탐색과 실제 협상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조정하여 들을 수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학습 내용을 서로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 다룬 내용을 일상생활에 겪는, 그렇죠? 일상생활에 겪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활용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우리는 문제 상황에 있다. 이 문제 상황이 뭐다? 갈등인데,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의 지혜인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갈등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제 지혜도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보다 깊어지고 좋아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이 단원에서 이제 직접 책을 찾아 읽어보자고 했는데요. 청소년을 위한 사회문화 에세이, 이렇게 이런 여러 책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갈등 관계를 풀어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책을 찾아서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단원 관련하여서 책을 받았더니 27가지의 통계의 핵심 단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문화 형성을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대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죠. 돌아온 애교 장각 의계와 애교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애교 장각이 이제 다른 나라에 의해서 가게 됐죠. 그래서 이 외세에 약탈되어 145년의 유랑을 마치고 돌아온 애교 장각 의계를 반협상 과정을 담아보고 협상이라고 하는 것, 협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협상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와 연관이 되어 있다. 연계해서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사로잡다라는 책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마음을 사로잡아야겠, 협상이라는 것은 마음을 사로잡아야겠잖아요. 이 통찰의 예술, 협상의 과학이라고 하는 부제와 이 책은 개인적인 문제부터 국제 문제까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원리와 통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죠. 이것도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이것도 무슨 거와 관련이 되었다. 바로 협상과 관련이 되었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자, 네,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바른 말, 우리말 바르게 이렇게 쓰기가 아니고, 어디 볼까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할 것이 이제 4단원, 그래요. 4단원, 저는 5단원으로 바로 넘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